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증기선, 스팀보트에 비유하면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은 그 배의 엔진에 해당한다면 인문학은 키, 그러니까 방향타라는 거죠. 학문간의 어떤 역할 분담을 강조한 셈이죠. 한강 작가의 저항 정신을 언급하시는데 평범한 개인의 일상 속에서 사소한 갈등을 한강 소설은 보여준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형태의 소위 미시적 저항이 결코 미미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영국 르네상스 문학과 제3세계 문학 그리고 탈식민주의 비평과 이론을 가르치고 또 연구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노벨 문학상의 역사가 서구 남성 백인 작가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처음 시상된 1901년부터 작년까지 아시아 작가는 5명,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 작가는 2명이었는데 이런 아주 백인 중심주의, 서구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의 그 완고한 장벽을 우리 한국의 한강 작가가 다시 허물었다는 사실이 저는 참 뿌듯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 후보자로 꾸준히 거론되어 온 몇 분이 계시죠. 남성 원로 작가분들. 근데 그분들 말고 비교적 젊은 여성 작가가 이런 성취를 이루어냈다는 게 더욱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K-팝 같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글로벌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문학에서도 세계 문학의 변방 내지는 별미 정도로 여겨졌는데 지금 그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것,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노벨 문학상의 후보자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케냐 출신의 흑인 작가이자 아프리카 그 탈식민 문학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응국이와 띠옹호 그 작가가 중심의 이동, Moving the Centra는 평론집을 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심과 주변의 자리 이동, 자리 바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중심 자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바뀐다는 의미죠. 이런 중심의 이동을 세계문학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문학 내부에서 한강이라는 그 여성 작가가 해냈다는 사실에 저는 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학을 한다고 할 때 창작이든 비평이든 간에 3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を씨름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가가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개인이 내면 세계로 파고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주목하거나 아니면 개인과 사회 사이의 그 상호작용, 상호관계에 천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한강 작가가 이 마지막 3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을 읽다 보면 그 개인의 내면 세계, 그 개인 내부의 불안, 갈등, 욕망 같은 것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개인의 내면 세계 이면의 어떤 역사적 경험이랄까 이런 게 작동하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에서는 의식의 밑바닥에 무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한강 소설에서는 그 무의식의 밑바닥에 다시 어떤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역사가 있는 거죠. 가령 4.3 제주나 5.18 광주 같은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이게 누구인가는 난동 진압 정도로 여겨졌던 그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얼마나 많은 개인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는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강 소설은 그런 역사적 비극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동시에 그 살아남은 자들의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를 위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많이 한강 작가의 저항 정신을 언급하시는데 그 저항의 방식이 상당히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면 리얼리즘 문학에서 말하는 민족, 계급, 혁명, 투쟁 같은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한강 소설에서는 그런 소위 거대 서사, 그랜드 내러티브를 다루지 않습니다. 평범한 개인의 일상 속에서 사소한 갈등을 한강 소설은 보여준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딸에게 편식하지 말고 고기 먹으라고 강요하는 게 가부장적 폭력의 한 단면이라면 그 딸이 채식주의자로 살아가는 게 저항입니다. 그리고 작가가 그러한 가부장적 사회의 틈새를 드러내고 어떤 지배 담론의 균열을 보여주는 것, 이것 역시 저항인 셈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형태의 소위 미시적 저항이 결코 미미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앞서 언급한 응국이와 함께 아프리카 탈식민 문학의 양대 거장으로 꼽히는 나이지리아 작가 치누 아체베가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가로서 내가 할 일은 아프리카 젊은이들에게 아프리카 기후가 절대로 부끄럽지 않고 종려나무도 시의 적합한 소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나는 이 사회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모욕과 자기 비하로 점철된 오랜 세월의 컴플렉스를 떨쳐버리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추진해야 할 혁명이다. 물론 아체베가 이 주장을 했던 1970년대 나이지리아와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현재 한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다르죠. 그런데 서구와 비서구 사이의 그 문화적 불균등 관계를 감안하면 아체베의 이 주장이 한국 사회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과 미국이 자본주의적 근대성의 길을 먼저 걸어갔고 한국이 그 길을 뒤쫓아간다는 이런 인식, 말하자면 후발주자의 컴플렉스가 우리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한강 작가가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 사회가 갖고 있지 못한 독특한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나 아니면 고통 같은 이런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 사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한강 작가가 보여준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문화적 자산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꾸준히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응국이가 글로발렉틱스라는 평론집을 표현했습니다. 이 글로발렉틱스라는 것은 응국이 교수가 만든 말인데요.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그다음에 다이얼렉트, 지역 사이의 변정법, 다이얼렉틱스를 의미하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응국이 교수가 의미한 것은 21세기의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에서 다급체제로 재편성되는 현 상황에서 문학과 예술, 문화도 이에 걸맞은 실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이런 글로발렉틱스의 어떤 뚜렷한 아주 좋은 정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다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만 할 때만 해도 AI의 위력을 실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챗GPT와 그 구글의 제미나이를 살짝 맛보고 나서 이건 놀라움이 아니라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지식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굶기 전에 정년퇴직한 게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AI 시대에도 컨텐츠가 관건인데 그게 경쟁력인데 그 컨텐츠의 출처는 이른바 문사철, 인문학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구나 AI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 처리 능력이 있어도 그 데이터의 유효성이랄까, 객관성, 정확성,
그리고 윤리적 가치까지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고, 그리고 그 역할을 인문학자가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르쳤던 그 대학의 교양영어 교재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증기선, 스팀보트에 비유하면서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은 그 배의 엔진에 해당한다면 인문학은 키, 그러니까 방향타라는 거죠. 학문간의 어떤 역할 분담을 강조한 셈이죠. 그런데 AI 시대에도 여전히 그 비유는 그러한 말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제가 서양과 동양 사이에서 연구를 했다고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서구 지식을 수입해서 전파하는 중개상 역할을 한 셈이죠. 저는 30년 동안 영문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그 영문학이 우리 문학이 아니라 그들의 문학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문과 교수로서 지낸 30년이 저한테는 제 자신에 대한,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의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문학자들이 부러울 때가 많았고요. 그래서 저보고 뭐 공부하냐고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 한다는 그런 실속 없는 농담을 얼버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문화를 볼 때만 느끼는 게, 외국 문화를 수입하기는 하는데 그걸 수용하되 그것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걸 변형하고 전유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이게 전유란 게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차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문화와 우리 문화를 융합하고 그들의 형식에 우리의 정신을 담아내는 능력, 이게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구와 비서구를 구분하는 어떤 중심과 주변, 아니면 기원과 모방이라는 그런 위계 질서가 해체되는 거죠. 탈식민주의에서는 이것을 문화적 혼종성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우리 문학의 또는 우리 문화의 속성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PE라고 하면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의 약자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어떤 학제적 교육, 즉 전공의 장벽을 넘어 통습과 융합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대학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상당수 대학들이 이것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에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 한국 대학의 학부 교육 과정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이거 단과대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단과대 안에 다시 학과별 세부 전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학과나 단과대의 일종의 영토주의적 욕심 때문에 졸업 학점의 그 장벽을 너무 높이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전공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게 사실은 학생을 위한 게 아니라 학과나 교수를 위한 거죠. 그렇게 하는 그 명분은 전공 심화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건 대학원에서 하면 됩니다. 학부에서 그 깊고 좁은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얕지만 폭넓은 교육을 해가지고 지식의 어떤 편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죠. 유럽과 미국 대학의 학부 교육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교양 교육이라고 하는 물리대, 그냥 College of Arts and Sciences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 그것을 학생들이 동시에 접하면서 지식의 편식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그 문과대 졸업생들은 졸업할 때 이제 취업 현장에서 맨날 문송합니다만 되뇌이고, 또 공대나 경영대 졸업생들은 무엇을 혹은 왜의 문제보다는 어떻게의 문제만 천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오는 AI 시대에는 이런 인재들은
경쟁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융합과 통습의 교육은 특히 학부 교육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88 올림픽을 계기로 노동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했고, 이제는 인구 통계로 봐도 좋든 싫든 명실상부한 다문화 국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인들은 그 단일 민족의 신화, 그러니까 우리라는 어떤 국가 공동체가 하나의 역사,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를 보존해야 된다는 아주 그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민자가 없으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우선 박애주의적 온정이나 아니면 세계 시민의 인류애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건 한국보다 다문화주의를 먼저 경험한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이 그들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꼭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건강한 다문화 사회 건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다문화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 기준에 꿰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타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색이 좀 더 어둡고 한국어가 좀 어눌한 사람들을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면서 차이를 차별의 어떤 구실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건 끊임없는 자기 검증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육에서도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 부족해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한국의 대학 교육 프로그램에 보면 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 또는 접근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것은 과감하게 이것을 도입하고 운영을 해야 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민족주의 신화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좀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후에 좀 끌적거리고 있는 책의 주제가 고대 그리스 문학과 역사와 철학입니다. 제가 왜 고대 그리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셰익스피어가 교습했던 그 여러 가지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인종주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 같은 것들이 갑자기 그 르네상스 시대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닌 거잖아요. 뭔가 그 이전에 역사적 전통이 있었을 텐데 그게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는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서구 문화의 뿌리인 고대 그리스라고 생각하고 고대 그리스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제가 고대 그리스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배경 지식도 없고 히라보도 전혀 모르고 그런데 모두 영어나 한글 번역본을 통해서 그 텍스트들을 접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 느끼게 된 게 서구 인문학도 그렇고 우리 국내 인문학도 그렇고 이 고대 그리스의 문학, 역사, 철학 이게 이제 서구의 정신적 문화적 뿌리이다 보니까 그걸 함부로 얘기하기가 힘든가 봐요. 분명히 호메로스부터 쭉 그 이후에 고대 그리스의 그 작가들이 오리엔탈리즘이나 제국주의나 인종주의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주하면서 재생산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고전학계에서는 호메로스가 오리엔탈리즘의 시작이다,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인종주의의 정치학을 시작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좀 과감하게 비판하고
평가하는 게 너무 인색하고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게 조심스럽죠. 전공자가 아니면서. 그런데 저는 이 작업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한번 붙잡고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두렵습니다.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 라이브러리의 의미를 모르고 도서관을 의미하는 그 라이브러리의 오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라이프와 라이브러리의 합성어로서 일상 속의 도서관, 그러니까 책과 삶의 불가분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뜻을 지닌 단어 같아요. 최근에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저는 그분의 삶의 궤적에 관한 기사들을 쭉 훑어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한국 사회의 최고 엘리트 계층인 법조인이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따뜻한 시선을 꾸준하게 가졌던 이유가 가난한 집안 환경이나 아니면 김장하 선생의 도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독서 경험이 유난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그 독서 일기가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법조문과 그 판례문만 붙잡고 있었다면 배려, 상생, 연민, 관용 같은 그런 가치들을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실천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삶과 책을 연결하는 더 라이브러리의 기획은 제도권 대학 교육이 닿지 못하는 그런 지점들, 그런 틈새나 여백을 파고든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바랄 거는 그 라이브러리가 그러니까 요즘 인기 있는 그런 자기 개발서나 아니면 취업 준비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동시에 이웃을 돌아보는 그 마음의 여유, 일종의 비판적 성찰적 문제의식을 함양해 주는 그런 서적이나 프로그램을 일반 시민들에게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제2의 제3의 김장하, 문형배 같은 인물들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 그걸 굳이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저는 관용, 포용, 또는 용인으로 번역되는 톨레랑스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확인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발견인데요. 공학이나 제조업에서는 이 단어를 공차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품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과정에서 허용될 수 있는 오차의 범위 또는 오차의 한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차가 너무 크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고 공차가 너무 적으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공차를 적절히 설정해야 품질과 비용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삶에도 그리고 사회 환경에도 이런 적절한 오차의 범위 또는 한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톨레랑스라는 게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입장, 그러니까 내 신념과 내 이해관계와 어긋나는 요소를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오차 허용의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 거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상대방을 이를테면 종북 좌빨 수구 꼴통으로 몰아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인이든 사회든 간에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생각할 마음의 여유 등 틈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기현상이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을 부추기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의 그 체제가 빚은 일종의 사회적 질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이 문제를 치유할 어떤 방안을 정치나 경제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인문학계의 근거 없는 낙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대안을 문학 또는 문화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라고 해서 무슨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The Library가 하고 있는 것처럼 도서관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책과 삶을 연결시켜주는 기획도 아주 중요한 문화적 실천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기간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삼투압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떤 좋은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미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